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범야권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단독 외교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외교가 아닌 외유라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물타기라고 맞섰습니다. 교통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대표 등 4명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 음주량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란의 2인자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악천후로 인한 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앙숙인 이스라엘의 배후라는 음모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죠. 윤 대통령이 수사가 먼저라고 밝힌 만큼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바쁜 건 여야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오고 그럼 재투표를 하게 되는데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할 경우 17표가 더 있으면 재의결은 되는 만큼 여당은 최근 있었던 검찰 인사 후폭풍으로 인한 반감으로 이탈표가 늘어날까 봐, 또 야당에선 총선에서 낙마한 친문 비명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까 봐 걱정인 겁니다. 양쪽 다 집안 단속에 바빠진 거죠. 대통령도 사실 부담은 큽니다. 이번에 또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거든요. 첫 소식 오늘은 이기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지난 7일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정부 이송 뒤 15일 이내인 제2요구 기한을 하루 앞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재가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선수사 후 특검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추진, 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 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법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최근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려는 야당의 시도는 반헌법적이라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론 악화 가능성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일 거부권 행사 뒤 그 불가피성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이번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입니다. 여소야대 속 강대강대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임박하자 범야권은 용산 대통령실로 올라갔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라고 경고하면서 말이죠. 조국 대표는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라며 또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달려간 7개 야당 지도부가 최혜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의 다름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정기조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검법을 수용해서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엄호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지켜본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때를 대비한 여야 표 계산도 치열합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은 출석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는 만큼 전원 표결에 나선다면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이탈해야 본회의를 넘게 됩니다. 하지만 본회의 출석이 적어지면 그 문턱도 낮아져 민주당에 유리해집니다. 국민의힘 총선 낙선자의 표심은 물론 본회의 참석 여부가 재의결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국회의장 선거 후폭풍이 계속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탈당하겠다는 강성 당원들을 말리느라 쩔쩔매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예상치 못한 의외의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연임론에 더 힘이 실리는 겁니다. 게다가 명심이 실린 걸로 평가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낙선하면서 오히려 이 대표 1극 체제에 대한 부담까지 덜게 됐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낙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심이 실린 걸로 평가받았던 추 당선인 낙선으로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그 반대인 겁니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친명계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연임의 탄탄대로가 깔렸다.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당직, 원내대표, 만약 국회의장까지 명심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다양성이 없잖아요. 강성 지지층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는 점도 연임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지층 달래기를 명분 삼아 당 지도부가 이 대표 연임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짐 내려놓을까요? 계속 이어서 할까요? 여러분들이 방금 외쳐주신 것하고 저도 여러분 생각과 똑같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아직 입장을 밝히기엔 이른 시기라며 6월 중순쯤 마음을 정하지 않겠냐고 예측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주말 당원들의 연임 요구에 즉답을 피하는 대신 당원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편 어디서 봤다는 이른바 목격담 정치를 해왔다는 평을 받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풀려는 걸까요? 책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당권 도전에 나설 거라는 분석인데 친윤계들은 패장이 무슨 당대표냐는 강한 불쾌감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맹에 들어갔던 한동훈 전 위원장. 총선 이후 책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이 좋은 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과 계속 맞닥뜨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잘 대처하느냐 문제는 많은 기시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등 목격담 정치를 이어갔던 한 전 위원장의 본격 재등판 신호탄이란 분석입니다. 친한동훈 측 관계자는 MBN에 한 전 위원장이 일처리가 빠른 만큼 집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지지율 추이를 보며 조기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다시 불러내는 국민과 당원의 요청들도 많은 상황이고 거의 49%, 이제는 1%만 넘어가면 출마하실 것 같아요. 다른 한 친한 의원은 공개 행보까지는 아직 아니라며 우선 민생, 정책 등 적재적소에 메시지를 낼 것이라 귀띔했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견제 심리가 강합니다. 한 친윤 의원은 MBN에 선거를 망친 사람이 무슨 당대표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친한계 인사는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해 혁신할 수 있는 인물이 한동훈밖에 없다는 게 당심이라면 결국 당대표에 나오라는 게 민심. 한두 명의 그런 책임론은 필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강조해왔던 조정은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은 당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오늘은 국회 출입하는 서영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던데 그 소식입니까?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6.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2.1%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약 한 달 만에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게 된 겁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게 불과 지난달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락한 겁니까? 네, 민주당은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의 후폭풍 탓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강성 당원들이 지지해온 추미애 당선인이 떨어진 것에 실망해서 지지층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과 맞짱 트는 통쾌감을 추미애를 통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은 자신이 떨어졌다고. 당 내에선 국회의장 경선 등에도 권리당원의 의견을 10% 이상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나오고 있는데 옆에 누가 또 있네요. 누굽니까? 네, 상대는 바로 어제 개혁신당 당 대표로 선출된 허은하 대표입니다. 황 비대위원장이 허 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모든 면에서 연대해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한 건데요.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귀한 정당으로 성장하시고 또 우리 국민의 신과는 모든 면에서 연대하며 함께 발맞춰 나갔으면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22대 국회 주요 국면마다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범보수 진영인 개혁신당에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쪽에서 손을 내밀었고 그러면은 그 손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개혁신당 반응 어떻습니까? 네, 허은하 대표는 일단 모든 부분에서 연대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의 변화를 전제로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정책이나 민생 부분을 함께 하신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연대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떻게 변화의 움직임이 좀 감지됩니다. 오늘 친윤계에서도 정부를 향해 쓴소리가 나왔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의 직구금지 철회 논란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 원내대표 입에서 이런 비판이 나온 만큼 앞으로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추 원내대표는 친윤으로 꼽히는 분인데 말입니다. 이거를 대통령실이 받아들였나 봐요. 오늘 공식 사과도 나왔더라고요. 네, 오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번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대통령도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직구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잠룡들이라고 하죠. 이분들 사이에서도 설전이 오갔더라고요. 네, 앞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의 당권 주자들이 이번 직구 사태를 두고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었죠. 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과 기업 보호는 포기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을 두둔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혼자 튀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오 시장을 향해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다시 직구를 금지하라고 말할 배짱이 없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여권 잠룡들이 각종 현안에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면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톡톡 지금까지 서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출간한 회고록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의 2018년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놓고 격론이 오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특검 주장에 불을 붙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였다고 평가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해괴한 주장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2년 전 국정감사 등에서 외유성 출장이 확인됐다는 주장입니다. 단독 외교가 아닌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단독 외유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4억 원의 국민 혈세가 그러면서 전용기 투입을 비롯한 출장 전반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을 주축으로 인도 측 초청으로 진행된 순방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정치 공세라고도 맞받았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습니까? 본가에 고속도로 출구를 냈습니까? 뇌물을 받았습니까? 김건희 여사 물타기 하려고. 다만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은 2002년 이희호 여사의 유엔 연설이 있었다며 문 전 대통령이 말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 주장을 바로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호재로 보고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최혜병 특검 등으로 대치 중인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외교 활동이었다. 아니다. 외유성 출장이었다.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간 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건 왜 인도에 갔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은 인도 정부가 먼저 초청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과 한국 정부가 먼저 영부인을 초청해 줄 것을 인도에 요청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대담을 진행한 최종건 전 외교부 제1차관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초청장도 왔습니다. 심지어 당시 인도 측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방문하면 정상급 우전에 준비하여 초청하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최 전 차관은 우호 협력국에 초청을 두고 개인 여행인이 버킷리스트를 운운하는 것은 모욕적 언사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외교부 문서를 보면 애초 인도 정부가 초청한 인사는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설명대로 인도 정부에서 김 여사를 먼저 초청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청와대 의사에 따라 인도에서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라고 배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영부인께서 추후에 인도 방문이 임박했을 때 함께 가는 것을 청와대 측에서 뜻을 전했고 외교부에서 그래서 인도 쪽에 요청을 했고 인도에서 그에 맞춰서 초청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논란 속에 외교부는 관련 입장 표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폭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5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이 대통령 내외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지 5개월 만인데 백 대표는 인사청탁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증거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이를 보고 김 여사를 조사할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폭로한 서울의 소리 측 백은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직접 건넨 최재형 목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백 대표는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인사청탁과 관련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와 명품 가방 수수 장면이 담긴 원본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30분 정도 되는 영상 원본 조작해서 보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확인차에 제출을 하라는 거로 보고 제출할 겁니다. 백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외에 명품 화장품, 향수, 양주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거주하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책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도 내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책을 좀 갖고 오셔갖고 이미 제출할 수 있느냐고 목사님 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니까 그렇대요.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품과 직무 관련성을 살펴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유명 트롯 가수 김호중 씨가 MBN의 최초 보도 이후 닷새 만에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죠.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대표, 거짓 자수를 한 매니저, 그리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직원을 출국 금지했는데 MBN 취재 결과 김 씨의 또 다른 차량에서도 메모리 카드가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기 전 앞서 김 씨가 낮부터 타고 다녔던 바로 그 차입니다. 최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밤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뺑소니 의혹을 받았던 김호중 씨가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팬카페를 통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또한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음주와 운전의 전후 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9일 김 씨의 행적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수상한 점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인근 음식점으로 이동했고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유흥주점으로 또 자택으로 갈 때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서 SD카드가 없어진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신사동에서 정차된 택시에 접촉사고를 냈던 SUV와는 다른 차량입니다. 만약 SD카드가 실제로 있었다면 김 씨의 음주 시점과 음주량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 3명을 출국 금지하고 김 씨를 조만간 소환해 SD카드 고의 인멸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기도 구리로 이동해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한 사실도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음주 측정을 교란하기 위해 사고 후에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고가 났을 당시엔 술을 안 마셨고 그 뒤에 마신 거라고 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한 사례가 그동안 왕왕 있어 왔거든요. 검찰이 앞으로 이런 행위를 사법방해로 보고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편의점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 계산대로 향합니다. 서울 청담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기도로 이동해 또 술을 구입한 건데 음주 측정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적인 음주로 의심받는 장면입니다. 검찰이 김 씨와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음주 사실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에서 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기로 한 건데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기존 법령과 판례만으로는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인 음주에 대해 혐의 입증과 처벌 모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인멸죄나 범인도피죄에서 본인에 대한 거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죠. 범죄로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씨의 뺑소니 은폐 사건을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이 같은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구속과 구형 단계에서도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김호중 씨는 왜 이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걸까? 아무래도 그 사이 있었던 공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예정된 공연이 줄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은 공연 티켓 매출만 40억 원에 달하면서 공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출연자를 교체할 시 거액의 환불금, 위약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주관사의 입장인데 자숙해야 할 이 시기에 공연 강행이라니요.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4대 악단 소속 현역단원들의 세계 최초 공동 연주로 화제가 된 초호화 무대. 연합단원이 영화음악계의 거성인 존 윌리엄스의 곡들을 연주하면서 이틀간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오는 23일부터는 트바로티 가수 김호중이 합동 공연을 앞뒀는데 음주운전을 시인한 김호중이 예정대로 이 무대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주최사인 KBS가 김 씨를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출연자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주관사 두미르가 촉박한 일정과 거액의 환불금, 위약금 문제를 들어 불가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티켓 가격이 최소 15만 원, 최고 23만 원으로 형성된 슈퍼 클래식은 티켓 매출만 어림잡아 4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수 김호중의 교체가 이뤄지지 않자 KBS는 주최 명칭 사용 계약을 해지하고 KBS 명의의 주최 명칭과 로고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7만 원에 육박하는 티켓 취소 수수료를 김호중 소속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의혹.
김 씨는 과연 어떤 수사를 받게 되고 출국 금지에 이어 구속 수사도 받게 될지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실을 처음 단독 보도한 사회부 안정모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 기자, 줄곧 김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어요. 왜입니까? 네, 김 씨가 사고 전 음주를 한 것 같다는 국과수 소견이 나온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소견이 나온 뒤에 소속사에서도 비난 여론이 점점 더 거세지는 것을 의식해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났던 9일 김 씨와 술자리에 동행한 연예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점도 김 씨가 부담을 느낄 만한 대목인데요. 동석자로 유명 래퍼 등 연예인이 참석했고 이들이 공인인 만큼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이렇게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된 게 음주운전 정황이 하나 둘 나오는 상황에서도 공연을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김호중 씨는 어제 창원 콘서트까지 모두 4개의 콘서트를 소화했습니다. 사고 후 강행한 고양과 창원 콘서트에서 47억 원 수준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요계는 김 씨 측이 이처럼 막대한 공연 수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공연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면 공연이 취소됐을 경우 티켓 환불과 계약 위약금 등을 고려하면 수십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김 씨가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한 만큼 이제는 술을 마신 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음주량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종합적인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방침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면 보통 자동차 타이어 자국을 보고 우리가 뭐 측정한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이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뭡니까? 술을 마신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면 아무래도 음주 직후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될 텐데요. 위드마크 공식에 사고 후 경과된 시간과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 종류와 양 등을 대입해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추정하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나온 수치가 과연 법정에서 음주운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겠습니까? 이번 김호중 씨의 사례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음주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김 씨의 진술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김 씨가 소주 3병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소주 2잔만 마셨다고 진술할 경우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김호중 씨를 구속 수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당사자인 김호중 씨를 비롯해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김 씨가 자신의 음주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미 경찰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본다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고려를 해봐야겠군요. 지금까지 안정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보려면 이탈 석 달째인 오늘까지는 꼭 복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즉시 돌아오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분위기는 잠잠합니다.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할 뿐이거든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다음 주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 4년차 전공의는 2,910명. 이 중 대다수는 의대 증원의 반발에 병원을 떠났습니다. 관련 시행 규칙에 따라 2월 19일과 20일에 집단 사직에 동참한 전공의들은 석 달째인 오늘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합니다. 정부는 전문의 미배출 사태를 우려하며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집단 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이탈 기간에 병가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복귀 마감 시한을 연장하겠다는 구제책도 내놨습니다.
대학 측에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학칙 개정을 당부하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학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4일 대교협이 대학별 2025학년도 입시 계획을 심의하고 각 대학이 이달 말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약 1,500명 규모의 증원은 확정됩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일부 병원에서 복귀 관련 설문을 진행하고 있지만 돌아온다는 의견은 많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교수단체가 소속된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을 법원의 집행정지 최종 결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댐 개통식에 참석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헬기가 산맥을 지날 당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화된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반이란 국가의 음모라는 의혹도 솔솔 나옵니다. 먼저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안개와 어둠이 깔린 산속을 구조대가 걸어서 수색하고 산길 입구엔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지원한 드론은 안개 속 산속을 뒤진 끝에 잔해로 추정되는 열원을 발견했지만 헬기는 이미 전소됐습니다. 헬기에 탑승했던 9명 중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9 people on board that helicopter lost their lives. The president was on board, the foreign minister. Weather conditions, it took rescue teams around 16 hours to be able to locate and get to that area.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함께 댐 준공식에 참석한 후 복귀하던 헬기 3대 중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이란 내각은 라이시 대통령 자리에 추모의 검은 띠를 두른 채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ناپذیر مردم ایران که در راه اطلاع و پیشرفت کشور جز خدمت به مردم بزرگ ایران سر از پا نمی شناخت بر سر عهد خود ایستاد و جان خود را فدای ملت کرد. 사고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스라엘 관련성 등 반이란 국가의 음모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And I'd be curious, Jonathan, that the Iranians have really sort of leaned forward on the fog and the weather, that there's not a lot of sort of state-sponsored conspiracy theories about what this is, and that strikes me as good for the overall tensions in the area. SNS에 거짓 영상이 떠돌고 갖은 추측이 나돌자 이스라엘 관리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밝혔고 이란 국영 매체들도 악천후와 노후된 헬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사망한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 이은 2인자를 불리며 성차별, 사형제, 인터넷 검열을 다 찬성했던 인물입니다. 권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단 이란은 모크베르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하면서 급한 불을 끄고 있는데 하지만 가뜩이나 살 얼음판인 중동 정세에 미칠 파장은 예상조차 어렵습니다. 이어서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취임한 라이시 대통령은 강경 보수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취임 1년 뒤 시작된 이른바 히잡 시위 때 탱크를 동원해 유혈 진압한 인물입니다. معاندین رو شما روز 25 شهریور در ایران و در جای جای کشور دیدید که علیرغم فراخوان‌های متعدد هیچ گونه استقبالی نشد. 가자지구 전쟁 중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을 공격한 이스라엘 상대로는 첫 본토 공격을 강행하며 초강경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검사 시절 반체제 인사숙청으로 테헤란의 도살자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President Raisi has more blood on his hands than any other official of the Islamic Republic. 라이시 대통령 직무는 이란 부통령 12명 중 선임인 모크베르 부통령이 대행합니다. 앞으로 5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데 라이시 대통령 부재로 대통령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 자리 경쟁도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 All expected a ferocious struggle for power to begin after Khamenei dies. It might have already begun with this. 중동에서 반이스라엘 반미 중심축인 이란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이번 사고로 영내 질서는 다시 한번 출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 등을 밝히기 위해 2019년 출범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해 4년간의 활동을 종료했죠. 그런데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의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이 조사위가 이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최종 결정되면 조사위의 첫 수사 요청 사례가 되는데 이미 위원회 활동은 끝났죠. 안건 상정 자체가 위법이라는 내부 지적도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은 광주 송암동과 효천역 일대에서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주남마을에선 총격을 마친 차량 안에서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저항할 의사가 없는 민간인을 살해한 건 명백한 범죄 행위로 봤습니다. 이에 계엄군 9명과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제3공수 여단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의 판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 사실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고발 결정되면 조사위 출범 이후 첫 수사 요청 사례가 됩니다. 위원회는 오직 진실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념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면 주저없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다만 조사위 내부에선 지난해 12월 활동이 종료됐는데 안건을 올린 것 자체가 위법이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사위 위원은 MBN에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났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도 부족한데 지금 와서 형사 고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전원위에선 무기고 피습과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 등 내용이 수정된 종합보고서 초안 심의도 이뤄집니다. 초안이 의결되면 조사위는 내용 그대로 종합보고서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2년 전 경기도 과천에 있는 방음터널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참사가 발생했었죠. 당시 아크릴로 된 소재가 불쏘시개가 돼 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올해 2월까지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전혀 문제가 없고요. 현재 예산 확보라든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큰 차질 없이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시한이 지난 지금 모두 교체가 됐을까요? MBN이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아파트 숲 사이로 긴 방음 터널이 보입니다. 불에 잘 타는 PMMA, 즉 아크릴로 만들어진 터널입니다. 광주 시내에는 이런 방음 터널이 5곳 있지만 불에 강한 소재로 교체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예산 부족이 이유입니다. 450억 정도로 견적이 되었었습니다. 지자체 예산 형편상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워했던 건 사실이고. 이곳만 그런 게 아닙니다. 차량 정체가 극심한 서울 역시 아크릴 방음 터널이 8곳 있지만 3곳은 예산이 없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전국 65개 아크릴 방음 터널 가운데 정부가 약속한 2월까지 교체율은 38%, 현재 교체율도 55%에 불과합니다. 절반은 그대로인 셈입니다. 국도에 있는 방음 터널은 정부 예산으로 교체가 마무리됐지만 지자체 관리 지방도 방음 터널들은 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께서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체가 진행 중인 터널도 문제입니다. 차량 통제가 어려운 곳은 터널 위에서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 않아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를 들 때 풍량의 영향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위험하죠. 조심해서 잡아야 되니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교체 작업이 지연되는 사이 차량들은 여전히 대형 참사 위험에 노출된 채 방음 터널 안을 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가까이가 오토바이와 화물차로 인한 거였다는 걸 아십니까? 하지만 도로 위를 이리저리 비집고 다니는 오토바이는 단속이 쉽지 않죠. 번호판이 후면에 달리기도 했지만 봐도 작아서 도통 보이질 않기 때문인데 정부가 제재를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안전책을 내놨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 오토바이가 차량 사이를 이리저리 비집고 달립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는 잠시 멈춰야 하지만 역시 그대로 달립니다. 실제로 보면 좀 많이 위협을 느끼고 경적 같은 거 울리면 일단 한번 멈추게 되고. 무법 질주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번호판이 작아 단속 카메라에 잘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2,550명 가운데 오토바이와 화물차에 의한 사고는 980여 건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륜차 뒷번호판의 크기를 키워 적발을 쉽게 하고 단속 무인 장비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확대합니다.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을 하지만 여야의 대선 공약이었던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얼마 전 30대 남성이 2만 볼트짜리 전류가 흐르는 고압 전선에 감전됐습니다. 느닷없이 전봇대에서 전선이 뚝 떨어진 건데 다른 곳들은 그러지 말란 법 없죠. 올 여름은 그 여느 해보다 폭우와 폭염이 잦을 거라고 예고까지 돼 있고 말이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땅에 전선을 묻는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소방차들이 출동합니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22,900볼트짜리 고압 전선이 끊어지며 불이 났는데 주변을 지나가던 남성이 감전돼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지지지 않은 소리와 함께 전류가 오른쪽 다리로 들어왔다가 왼쪽 팔로 이제 강을 지나가면서 사고가 난 지역은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을 땅에 묻는 전선 지중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곳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전국의 지중화율은 21.3%에 불과합니다. 전선 1km를 지중화하는데 약 15억 원이 들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 지자체별 지중화율도 큰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아직 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난해 초 대규모 정전이 났던 서울 역삼동엔 전선과 통신선이 거의 맞닿아 있고 서울 신촌의 대학가 골목에도 거미줄처럼 선들이 얽혀 있습니다. 미관상, 외관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도 좀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비가 예고된 올 여름,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전선 보수와 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고령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연설 도중 30초간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얼음 상태에 빠졌다, 노망이 났다면서 대통령직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공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18일 텍사스주에서 열린 전미 총기협회 연례회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에서 총기 소유자들의 투표를 강조했습니다. I've heard that. I heard it a few weeks ago. If the gun owners voted, we would swamp them at levels that nobody's ever seen before. 그러더니 1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발언에서 10분을 남겨두고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정면을 응시하는 듯한 표정을 취하다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30초 동안 침묵 이후에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But now we are a nation in decline.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은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음 상태에 빠졌고 노망이 났다며 대통령직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걸쳐 발언 도중 30초간 얼음 상태가 되면서 정계 은퇴를 예고한 82세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와도 비교했습니다. 이 같은 영상은 지지층을 중심으로 확산됐는데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에 대한 맞대응으로도 풀이됩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재앙적인 바이든 대통령 임기를 떠올리면서 우려를 나타내는 강력한 극적인 효과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강성 독립주의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제16대 총통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식에서 대만 독립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경계했는데 중국은 불편했겠죠. 같은 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기업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라이칭더 신임 총통이 취임 선서를 한 뒤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사에선 대만 독립을 언급하지 않은 채 양안 현상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新政府将秉持4个坚持，不卑不亢，维持现状。 그러면서도 중국은 무력 침공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경계심도 드러냈습니다. 即使全盘接受中国的主张，放弃主权，中国并吞台湾的企图并不会消失。 독립을 언급하지 않아 중국과 즉각적인 대치 국면은 피했지만 전임자의 현상 유지를 그대로 계승해 경우에 따라선 양안 관계가 이전보다 더 험악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공통된 이익과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업을 기대한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반면 중국은 라이칭더 취임 날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미국 방산업체를 제재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취임식에 미국은 전직 관료들을 보냈고 일본은 현역 여야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도 대표단 없이 주 타이베이 대표부 대표와 한국 대만 의원 친선협 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최근 부쩍 야구장을 찾으며 대중들 눈에도 자주 띄고 있죠. 5년 4개월 만에 경영 현장에 복귀한 데 이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김종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임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셀카 요청도 흔쾌히 받아줍니다. 지난해 우수한 영업 실적을 기록한 임직원을 격려하는 자리로 둘째 아들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도 함께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았던 김승현 회장은 올 들어 활발한 현장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년 만에 대전구장을 방문하더니 지난 10일에도 구장을 찾아 경기를 끝까지 관람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계열사 방문 일정을 공개하며 현장 경영도 재개했습니다. 첫째 김동관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방산, 둘째 김동원 사장의 금융, 셋째 김동선 부사장이 맡고 있는 로봇 계열사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김승현 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그룹 승계 구도를 명확히 하면서 새 아들이 이끌고 있는 사업의 교통정리에 나선 거란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최근 한화그룹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주한화의 사업구조 개편에 나서는가 하면 기존 경영인들의 세대 교체도 예고했습니다. 김승현 회장 본인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을 때 29살이었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 빈거래 김호윤 회장하고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는 사업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재계 2세대가 대부분 물러난 상황에서 김승현 회장의 현장 방문이 그룹의 시너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경쟁에서 따내면서 105층 최고층, 초고층 빌딩을 짓기로 했지만 이 계획을 바꾼 바 있습니다. 55층 빌딩 2동으로 바꿔서 짓겠다고 한 건데 이는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이를 불허했고 현대차가 오늘 변경된 조감도를 내놨습니다. 밀어붙이겠다는 의미겠죠.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코엑스 맞은편 부지에서 땅 파기가 한창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곳에 55층 타워 2동을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GBC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5층 건물은 업무와 상업 용도로 활용되고 그 주변엔 도심숲이 조성돼 시민들에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친환경 건축으로 유명한 영국 업체가 빌딩 디자인을 맡았는데 현대차 그룹의 정체성을 살려 최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애초 해당 부지엔 서울 롯데타워에 버금가는 105층 마천루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입 비용 대비 사업성과 봉은사 일족번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계획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비 부담과 공사 기간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초고층 건물 건설비는 일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설계를 유리하게 바꾸려면 공공기여 수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 측은 변경된 설계안 역시 서울시가 내건 개발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2014년 부지 매입 이후 10년 동안 땅 파기에만 머물렀던 개발이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반갑지 않은 여름 해충. 모기 때문에 아직 5월인데도 골치란 분들 꽤 많죠. 요즘 모기들은 여름이 되기도 전에 나타나 가을까지 활동하는데 모기 출몰 시기가 이렇게 앞당겨지면서 모기 방역 문자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벌써부터 모기 방역에 한창인 현장을 이상혁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모기 잡는 살충제를 골목 구석구석에 뿌립니다. 모기 유충이 살기 좋은 하수구는 더 꼼꼼하게 방역합니다. 이 집은 참다 구청에 모기를 방역해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틀 만에 방문 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마다 모기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문자를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곳이라도 방역을 좀 더 해드리고자. 모기는 따뜻하고 고인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번식하는데 올해 봄은 이상 기온으로 모기가 활동하기에 최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기온이 올라가고 비가 자주 오면서 모기 활동 지수가 급증했습니다. 모기 개체수가 늘면 물렸을 때의 가려움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일본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모기맥의 질병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 발생도 상당히 빨라질 수 있고요. 모기 물림을 방지하려면 야외 활동할 때 피부 노출을 줄이고 실내에서는 방충망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모기에 자주 물리는 환경이라면 백신을 접종받아 피해를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5일 초부터 도입된다고 말만 많이 나왔던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오는 9월부터 한국에 오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관건이었던 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해 도우미에게는 한 달 200만 원 선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지난 2일 내건 한국 가사도우미 모집 공고입니다. 영어 면접은 물론이고 한국어 능력 시험, 체력 검정까지 꽤 엄격한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나이는 만 24세에서 38세 사이로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가사와 육아를 모두 담당할 수 있고 9월부터 만날 수 있습니다. 쟁점이었던 최저임금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따라 월급은 154만 원에서 최대 206만 원을 줘야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전문직 수준입니다. 주당 최소 30시간에서 최대 40시간을 일할 수 있는데 같은 집에 거주하는 이른바 입주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300만 원 이상은 줘야 된다고 해서 못 썼는데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영어까지도 혹시라도 조금 애기 크면서 배울 수 있으면 아마 더 좋을 것도 같고요.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0명이 들어옵니다. 이후 사업이 확대되면 2025년까지는 500명, 2028년에는 1000명까지 늘어납니다. 시범 사업은 서울부터 시작합니다. 원하는 가정은 7월부터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고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을 우선순위로 고려합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오늘부터는 병원에서 초진을 받을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주민번호만 외워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본인 확인을 거치는 건데 시행 첫날이었는지 현장 여기저기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신분증이 있는지 묻는 병원 직원의 말에 환자가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찾더니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이 환자는 신분증을 가져온 뒤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건강보험이 다 전산에 있으니까 그냥 와서 하면 됐는데 신분증을 꼭 가져와서 확인을 해야 한다니 요즘은 지갑을 안 갖고 다니니까 신분증도 안 갖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병원에서 초진을 받을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이 없으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리 처방 등 악용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겁니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사본은 안 되고 특히 신분증 중에서도 신용 여건은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져 있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도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사진으로 신분증을 대신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처럼 실물 대신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발급이 번거롭고 제도 자체도 성급하게 시행되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가 익숙지 않은 고령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인분들은 좀 많이 힘든 점이 있었어요.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또 그렇게까지 할 인력도 저희도 부족하고 해서.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대리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제도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은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주면 안 골곤 하죠. 베개가 이런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요? 건강한 수면을 돕는 기술, 일명 슬립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특히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콕 집어내는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면 불청객을 잡아주는 AI, 박통일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개가 부풀어 오르자 코를 골던 수면자의 머리가 돌아가고 코골이가 멈춥니다. 베개 안에 장착된 4개의 에어백이 머리를 회전시켜 기도를 확보해주는 원리입니다. 평소 가만히 있던 베개는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면 알아서 움직이는데 코골이만 골라 잡아내는 기술에 AI가 적용됐습니다. 코골이 소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거든요. 그 특성들을 누적적으로 학습을 해서 이런 유사한 소리가 들리면 이 사람의 코골이다. 수면 질환인 수면 무호흡증을 감지 추적하는 기술로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AI도 있습니다. 3,000명이 넘는 환자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숨소리만 듣고도 수면 무호흡 증상을 감지하는데 정확도가 90%를 넘습니다. 실제 한 임상 환자가 병원에서 직접 검사한 수면 상태를 AI 앱으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했는데 패턴이 거의 동일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방 침실에서 진단이 가능해진 편리함에 한 대학병원은 이 앱을 진단 보조기기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처방을 하고 가정에서 측정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그 결과를 보고 환자분의 치료 경과가 어떤지를 의료진도 파악을 하고 환자분도 이해를 쉽게 하고 따라서 치료의 결과를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지난해 국내 수면장애 환자는 110만 명.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이 잃어버린 꿀잠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5월 중순까지 새 감독을 뽑겠다. 호언장담했던 대한축구협회가 다음 달 월드컵 예선도 지난 3월처럼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다시 드러난 협회의 무능력, 대표팀 감독 공백 사태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걱정입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돌고 돌아 또 임시감독이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오는 6월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5차전과 6차전을 김도훈 체제로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황선홍 체제로 2차 예선 3차전과 4차전을 마치며 급한 불을 끈 축구협회는 정식 사령탑 선임 기한을 5월로 정했지만 최대한 5월 초 중순까지는 감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에게 줄 위약금 등으로 재정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제시 마시나 헤수스 카사스 등 유력 후보들과의 협상도 지지부진하며 결국 데드라인을 넘기게 됐습니다. 지난 2월 아시안컵 준결승 탈락의 여파로 클린스만이 경질된 지 3개월째인 지금까지도 사령탑이 비어있는 비정상적인 상황. 임시사령탑 김도훈 감독이 싱가포르 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등 5차전 상대를 잘 아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입니다. 한국 축구를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결정했고 지금은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훈 감독이 6월 2경기에서만 대표팀을 이끌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상황. 돈도 없고 협상력도 없단 비판 속에 두 번째 임시감독 선임이란 촌극을 자초한 축구협회가 국가대표 감독 공백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축구팬의 우려가 크기만 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여름의 시작이라는 절기 소만인 오늘 남부지방은 5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온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도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가 28도까지 오를 텐데요.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은 양양이 19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복사 냉각이 활발해져 내일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충청, 전북 지역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겠고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게 내비쬐겠습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춘천은 1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광주가 16도, 대구는 14도까지 떨어져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